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9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또 귀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강형원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조갑제TV에 몇 번 나오셨잖아요. 예. 나오실 때마다 미국 정치 이야기, 백악관 이야기, 기자들의 세계 이런 걸 가지고 주제를 삼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형원 기자님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청사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백악관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백악관을 모델로 한다든지 하여튼 이게 벤치마킹 하는 기준이 백악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백악관에 대해서 제일 권위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강형원 기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형원 기자님 이야기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형원 기자님은 벌써 이 기자 생활 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시는데 이 세계적 언론사에만 근무하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P통신, 로이터 통신 그런 과정에서 참 노벨상만큼이나 유명한 퓰리처상을 사진 부분에서 2번이나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인 기자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그리고 아주 특이한 또 경험하셨는데 백악관에서 또 잠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도 하고 백악관에도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 강형원 기자님처럼 이 백악관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맞죠? 제가 오늘 경력을 너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요사이 한국에서 우리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사진을 찍으시고 또 글을 아주 잘 쓰십니다. 거기에 글도 적으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영문으로 외국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도 또 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협치 통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디 협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와대 이전은 그것은 부동산 이야기지 국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통령은 항상 임시직이거든요.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 임기가 끝나면 나가는 시한부 정치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자기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떠한 업적을 남길 건가 그것만 고민해도 제 생각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화두를 부동산 이전에다가 모든 걸 투자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안들을 서로 논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게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지금 강 선생님이 아주 좋은 키워드 하나를 던졌는데 임시직이라는 겁니다. 다른 공무원은 그 평생 직장 아닙니까? 그렇죠. 임기가 보장되고 10년, 20년, 30년 자기 죄만 안 지으면은 평생 직장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짜리 임시직이다. 임시직이면은 임시직답게 행동해야 되지.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라고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독립 집단입니다. 그 조직에서 모든
부동산 결정도 하고 백악관 보수, 변경, 용도 변경 그런 것을 하지 그 정치인들은 나서는 주제가 아닙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백악관을 옮긴다. 그래서 백악관을 저 펜타곤 국방부로 옮기고 국방부를 옮겨라.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불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자체가 실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하죠.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권한 밖에 아닙니까? 자기 권한이 아니라. 그렇죠. 예. 펜타곤의 위치나 백악관의 위치나 이것은 국가의 기본이 그렇죠. 정해진 하나의 패러다임인데 그렇죠. 그것을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elected official이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선출된 권력이 가장 강하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 선생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은 임시직이라는 거죠. 그렇죠. public servant란 말은 국민을 받드는 하나의 공복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volunteer직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백악관을 예컨대 옮긴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정치인 중에서 예컨대 백악관을 옮기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백악관에 있는 가구 하나도 쓰다 그냥 가야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백악관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도 마찬가지지만은 백악관은 국가의 소유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우리 백악관에 해당하는 청와대에도 74년 동안 이승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이 거기서 일하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곳이니까 그 역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상징적인 그 장소. 미국에서도 항상 가장 중요한 국가 결정을 백악관에서 발표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정책 발표도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백악관에서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진 장소에서 자기의 임무를 소임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죠. 그렇죠. 근데 링컨이 어느 방에서 무슨 결정을 했다든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근무했던 그 청와대 구관이 있었어요. 그게 조선 총독이 있었던 건물인데 아주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태우 대통령 때 지금 보건관으로 옮긴 다음에 그걸 그냥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왜 철거를 했냐면 일제 때 만들었다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른 데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있었으면은 여기서 건국 시기에 6.25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백악관에서는 매년 하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조차도 백악관 프레저베이션 소사이티에서 정한 룰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못을 하나 박아도 그것을 함부로 못 박고 원형으로 항상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 자체가 역사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후로 모든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직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것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 세월의 역사 그리고 국가를 이리저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일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그 역사성이죠. 상징적인 이제 상징성인데 상징적인 권위가 그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기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역사성이 있습니까? 국방부는 국방부고 국방부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성과 관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옮기는 가장 큰 논리적 근거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청와대에 있으면 소통이 안 된다. 이게 옮기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지 장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백악관이 만들어진 게 한 18세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 건국 직후겠는데. 1792. 그러면 1792년. 92년에 세워진 다음에 지금까지 나는 백악관에서 일 안 하겠다 해가지고 딴 집 차려서 나간 사람은 없죠?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국방부로 옮긴다는 점인데요. 이 국방부는 저게 국방 용도로 만든 건물이지 대통령이 사무부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달 내로 다른 데로 이사가라. 이렇게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 문제는 명령 내리는 사람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임기에 내린 결정을 자기 임기에서 경험하지 않고 다음 대통령이 경험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금을 올려놓고 나가서 부시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임기에는 자기가 거기에서 베네핏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낯간지러워서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60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의 국군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학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건국의 초석이 되고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는데 이런 국군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군의 권위나 국군의 명예신문을 해치면은 그게 결국 국가를 해치는 게 됩니다. 제가 와서 Visual History of Korea 취재를 하면서 배웠지만 조선시대 때 군대를 경시하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뺏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것도 자꾸 미국에 비교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백악관 대통령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백악관 단대로 옮기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악관이 옮기는 게 아니라 펜타곤 옮기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 첫째로 펜타곤은 미국에서 복도가 제일 긴 건물입니다. 다른 어떤 건물에도 펜타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펜타곤 쪽으로 들어갈 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지금 옮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주장을 해요. 9.11 테러 났을 때 예컨대 펜타곤 안에 화이트하우스가 있었으면 한 방에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리더십과 군인 리더십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 국방부 쪽에 가서 두 지도부가 같이 붙어 있으면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결정은 몇십 년 거쳐서 환경조사하고 모든 게 국민 합의가 됐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하숙집 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옮길 때는 국민들의 거의 99%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당연하죠. 그러지 않으면 분열이 되어버리니까. 지금은 약 60%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민주정부,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이 되는 정부하고 그다음에 견제하는 언론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항상 견제하는 야당, 이 모든 역할이 제대로 됐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 어떤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가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영국에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작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예측 기사를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신 후보를 보니까 이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당선인의 이 용산 이전을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는 기사의 제목에서 아주 인상적인 게 왜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소중한 일종의 포리티컬 캐피털, 정치적 자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사업에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그랬더라고. 퍼스널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집무실 옮기는 거를 이코노미스트는 이걸 퍼스널 프로젝트로 보는 거예요. 국가와 관계없는. 동의하십니까 그게? 그렇죠. 특히 elected official은 첫날부터 자기의 힘을 계속 영향을 잃어가는 건데 그렇죠. 자기 영향력이 가장 높을 때 야당하고 화합을 해서 이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있는데 그렇죠. 그 모멘텀을 포기하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산소를 부동산 이전에다가 투자했을 때 나머지 국민들은 너무나도 직면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화두가 어디 갔는지 제 생각에는 그 책임이 조금 없는 발언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런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 대통령이 등장하면은 나라가 화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 축제 분위기가 되고 허니문 시절이 오고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4, 5개월 동안에는 언론도 협조하고 그때는 야당도 협조하고 이때 바로 사심 없이 대통령이 미국은 사면 우리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대충 나라의 중요한 아젠다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데 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건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기본으로 미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매번 선거 때 야당을 찍습니다. 신선한 politician들이 들어와야지만이 교체가 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오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쪽 당하고 저쪽 당하고 돌아가면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국가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모멘텀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면은 야당과 언론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당연하죠. 야당과 언론의 협조 없이 아무리 강한 대통령도 큰일을 할 수 없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보십시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힘 있는 정치인은 웨스트버지니아 세네터 조 맨친입니다. 그 작은 주인데. 그 상원 의원, 민주당 상원 의원 한 사람이 틀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아무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백악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히 백악관 건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 백악관을 워싱턴 가신 분들은 그 앞에 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옛날에 저는 76년에 미국에 갔을 때 백악관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투어로.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고 나왔는데 우선 백악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구조나 이런 게. 첫째로 일반인들은 자기 주의 상원이나 하원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백악관 관광을 할 수 있는 표를 미리 예약하고 워싱턴에 도착하면은 이제 백악관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은 이스트 윙으로 들어옵니다. 이스트 윙은 백악관에 살림을 하는 구역인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백악관의 아래층, 지상층하고 2층 거기에 이제 도서관, 또 블루룸, 또 레드룸, 디플로마틱 룸 순서별로 다 구경을 하고 이제 노트 포리코라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만찬 초대받으면은 입장하는 북쪽 정문 거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극히 일부만 보네. 그렇죠. 이제 특히 웨스트윙 쪽은 이제 언론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대통령 직무하는 공간은 언론인들도 그렇죠. 선택적으로만 기회 있을 때만 가고 그렇습니다. 웨스트 윙 하면은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백악관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데가 웨스트 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이 웨스트 윙이 있고 이스트 윙이 있는데 웨스트 윙이 주로 영화 소재로 이렇게 나오죠. 예. 웨스트 윙은 원래 그게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아, 예. 수영장 위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 대통령 직무실도 하고 기자들 보도 활동할 수 있게 아주 한 인치별로 간격을 정해가지고 언론사들이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 보좌관 사무실이 또 거기에 다 예. 붙어 있어가지고 공간이 좀 좁겠네. 그렇죠. 프레스 오피스가 2개가 있습니다. 예. upper press office가 있고 lower press office가 있어가지고 lower press office에서는 우리 기자들을 관리하고 예. upper press office에서는 대통령 대신 브리핑 같은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대변인 시켜서 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반영되는 걸 봐서 예. 자기가 결정적으로 표현할 내용만 나중에 모아가지고 예.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정리해서 하죠. 예. 대통령 사무실과 옆에 비서들이 같이 있으니까 비서가 대통령 만나기를 쉽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쪽에는 벽이 엄청 두껍습니다. 예. 벽이 엄청 두꺼워서 보안 문제로 있고 그렇죠. 예.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휴대폰도 안 터지고 예. 예. 또 항상 문마다 경호원들이 있어가지고 예. 대통령 집무실 안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집무실 밖에는 상징적으로 해병대가 서 있고. 두 사람? 예. 그 다음에 문에는 항상 이제 경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소통 문제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소통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 대통령과 비서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과 또 너무 멀어져 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소통인데, 하나는 대내적 소통, 하나는 외부와의 소통인데, 이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조금 현실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박근혜 때는 대통령이 본관에서 직무를 보고 비서동은 거기서 한 500m 떨어졌으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막 달려가고 해가지고 조금 소통이 어려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실을 비서들이 일하는 비서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의 장애는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5년 전의 정보를 가지고 자꾸 소통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국민과의 소통은 사실은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국민과의 소통의 핵심이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매주 한 번씩 프레스 컨퍼런스 했습니다. 예. 아주 캐주얼하게. 예. 근데 백악관은 기자회견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스포크스퍼슨이 저기 브리핑룸에서 주기적으로 날마다 필요할 때는 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물어본 말을 대부분 답을 듣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백악관의 스태프가 가장 잘하는 임무 중에 하나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인데,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실언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연습 많이 해가지고 나오고 나머지는 스태프들이 다 답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뭐 우크라이나 사태니까 특별한 예외일 수도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와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데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일주 단위로 치면은 최소한 2, 3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실언을 했습니다. 실언을 많이 하지.
노인이죠, 사실. 노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실언을 하면은 또 그걸 주워 담는다고 비서들이 해명하는 거예요. 그 번역스럽습니다. 아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이 말더듬이죠. 이거 그게 있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데 이번에도 저기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실언을 해가지고 아주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푸틴 대통령은 절대로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몰아내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비서들이 그거는 사적으로 한 이야기고 레짐 체인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국가적인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기자하고 자주 만난 사람이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사키라는 그 여성 대변인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그러면 그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백악관에는. 이제 after record로 해가지고. 그걸 많이 합니까? 많이 설명을 해주죠. 첫째로.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on camera, 카메라를 켜놓고 하는 것은 방송될 만한 내용만 하고. 그 off record와 백그라운드 설명이 조금 다릅니까? 그 개념이. 그렇죠. after record는 이제 변호사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공개적으로 쓸 수 없는 내용들. 백그라운드는 그냥 기사를 쓸 때 참고를 하라는. 그렇죠. 쓸 수 있는 내용. 참고를. 미국에서 이 대변인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트럼프 때의 대변인이었죠. 그렇죠. 그건 또 이 대변인이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또 대변인도 거짓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허풍쟁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더 많은 허풍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정말 대변인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그만뒀어요. 그만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소통이 대통령이 매일 나와가지고 국민들하고 어울릴 수는 없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기자들을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도 물어야 될 걸 꼭 물어야지 대통령한테 그 뭐 인사 차린다고 해가지고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이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언론이 없이는 지금 러시아 같이 됩니다. 그렇죠. 전 국민이 선전 공작에 빠져서 사실을 망각하고 국가를 지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유 언론에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날마다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청와대를 구정궁궐이라든지 뭐 절간 같다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데는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어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누구를 만나고 뭘 했다는 것을 꼭 알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 스케줄이 있고 프라이빗 스케줄이 있습니다. 퍼블릭 스케줄은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 또 국민의 세금을 쓰고 대통령이 활동할 때. 그렇죠. 그렇지만 또 프라이빗 스케줄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이유 때문에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는 거.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있고. 또 미국에서는 초선 대통령은 re-election 두 번째 임기 재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임기 때. 그때 재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국가 세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 에어포스 원을 써도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어디 갔다 오면 그 비용을 자기 캠페인에서 줍니다. 국가 예산을 쓰면 못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펀드레이싱이라든지 기금 모금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스케줄이 프라이빗 스케줄로 바뀝니다.
그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스케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기자들이 구분해서 이제 보도를 하죠. 미국은 그렇고, 일본은 어떤 전통이 있느냐 하면은, 수상 동정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그러면 하루 전에 수상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누구하고 점심을 먹고 치과에 갔다가, 그 다음에 관제에 와가지고, 어느 부서의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국회에 갔다. 요게 잠잘 때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예. 그 어떤 데는 분단위로 나옵니다. 예. 미국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보도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근데 퍼블릭 스케줄은 보도하고, 예. 프라이빗 스케줄은 보도 안 하고. 근데 우리도 이 기자들이 대통령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예. 그걸 기자들만 알고 그냥 뭉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통되려면은 기자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기자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헬리콥터나 모torcade가 백악관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2층 침실로 올라간 후로부터는 모든 게 off the record가 됩니다. 그때 퇴근하는 게 저희 이제 촬영팀하고 당직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무실로 들어갈 때까지 기자들이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